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난기류 상황에서의 급하강 방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으며 개선된 시스템에 맞는 새로운 훈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미세먼지로 발생한 경제 손실이 무려 4조 원이나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스크 구입 등 가계의 미세먼지 대처 비용도 월 평균 2만 1,000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프로젝트가 올 상반기 중에 시작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미세 입자를 공중에 뿌려 햇빛을 막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식물의 유전자를 변형해 만든 GMO는 생산량 증대와 품질 향상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안전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정말 GMO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 돋보기 시간에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이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참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8 기종의 급강하 방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의 데니스 밀렌버그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과 연계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조종사 훈련 방식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난기류 상황에서 항공기의 급하강을 막아주는 일종의 운항 정지 방지 장치입니다. 이번 발표는 에티오피아 항공당국이 지난 10일 발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항공기 사고 간의 명백한 유사성이 드러났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입니다. 미세먼지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지난해 4조 원이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45%는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추가 세금은 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답답한 시야와 호흡이 곤란한 정도로 짙은 미세먼지는 이제 공포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미세먼지 공습으로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 손실을 따져보니 하루 손실은 1,586억 원, 한 해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미세먼지로 생산 활동에 지장을 받았고 실내보다는 실외 근무자가 느끼는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미세먼지를 피해 실내로 숨다 보니 농업 등 바깥 생산 활동이 제약되거나 매출에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원이가 많이 줄어요. 그 매출 금액 같은 건 얘기는 할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사는 등 미세먼지로 한 가구가 지출한 비용은 월 평균 2만 1,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국민 45%는 추가 세금을 낼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반가량이 미세먼지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미 낸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야 한다면 한 가구에 월 평균 4,500원 정도 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국민 68%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중국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상호 영향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처럼 미세먼지가 재난 상황으로 악화하면서 인공강우나 실외 공기 청정기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정혜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인공강우의 목표는 구름에 비의 씨앗을 뿌려 비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인공강우 최대 증가량은 시간당 1mm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뭄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금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 극복이 아니라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비의 양이 최소 시간당 10mm는 돼야 합니다. 거기에 재난급 미세먼지는 맑은 날이 이어질 때 주로 나타나 인공강우가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짠 강수로는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에 아주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덜란드에 있는 스모그 프리 타워입니다. 타워 위에서 공기를 빨아들인 뒤 정전기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깨끗한 공기를 아래로 배출합니다. 중국도 베이징 시내에 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1시간에 공기 3만 세제곱미터를 정화하고 10m 떨어진 곳까지 미세먼지는 45%, 초미세먼지는 25%가량 줄일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보다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개선한 야외 공기청정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형 혹은 한국형 도심에서의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기 발굴을 하는 그런 사업을 곧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외형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강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보려면 최소 2만 대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인공강우와 실외용 공기청정기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이유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토네이도는 매년 미국에서 자주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빈도가 늘고 있고 내륙을 강타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불러온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지면을 핥히며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토네이도의 모습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보다 약한 토네이도가 나타나곤 했지만 대부분 해상에서 관측됐습니다. 바다의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용을 닮았다고 해서 용오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토네이도, 용오름이 내륙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2017년에는 화성시에서 용오름이 나타나 큰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서해 연안에서 발생한 용오름이 당진시를 강타하며 제철소 지붕이 강풍에 뜯기는 등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동안 뒤쪽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1985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은 총 11차례, 2000년 이전에 4차례가, 이후에는 7차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내륙에서도 용오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난화로 한반도 기온이 상승하면서 환절기의 기단과 기단의 온도 차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용오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용오름은 늦가을부터 초겨울 사이 발생하다 최근에는 초여름과 봄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중국에서 5G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3,000km 떨어져 있는 환자의 뇌수술에 성공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은 지난 16일 중국 남부 하이넌성에 있던 의사가 베이징의 파킨슨병으로 인한 쇼크 증상을 보인 환자의 뇌수술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술은 중국 이동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G 기술을 이용해 베이징에 있는 수술도구 조작을 지시해가면서 3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술을 진행한 의사는 4G 네트워크에서는 화면 지체나 원격 조정 지연이 있었는데 5G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거의 실시간 수술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혈액 속에 있는 중금속이나 콜레라 독소 등을 발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혈액 속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소량의 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센서는 피부에 부착하기만 하면 미세 전극이 진피층까지 도달해 진피층 내의 모세혈관 속 중금속 이온 등을 선별합니다.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이어간다면 암이나 알츠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위암 전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하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울산대와 연세대 연구팀은 5년 생존율이 30% 미만인 전이성 위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 유전자가 위암세포의 이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 유전자를 억제해 위암 전이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새로운 위암 치료법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분석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 15일에 역대 최대 규모의 등교 거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제 거리로 나선 겁니다. 팻말을 보면요. 이건 당신의 미래가 아니라 뭐 당신들의 자녀, 즉 우리들의 미래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공룡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위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무려 1,500여 건이 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룡과 달리 우리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한 300명 정도가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구 청사 등에서 시위가 있었고요. 서울에서는 특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들과 함께 시위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거는 어른들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네. 어른들은 뭐라고 답했나요? 네, 어른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요. 국제 엠네스티는 성명문을 통해서 이번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을 했고요. 또 성명문에서는 각국이 대책 마련에 실패한다면은 사상 최대의 그 세대 간 인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과 어른들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는데요. 이것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위였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행진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위에는 프랑스 220여 개 도시에서 35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35만 명이요? 네.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노르웨이 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학생 시위를 주도한 소녀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위를 주도한 거는 스웨덴의 18살짜리 학생 그레타 툰버그라는 학생인데요. 툰버그는 어른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면서 금요일마다 학교에 가지 않고서 스톡홀름 의사당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한 소녀의 시위가 전 세계 학생들은 물론이고요. 어른들의 시위까지 이끌어냈다는 게 참 감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까지 반응을 했고요. 노벨상 후보에게까지 나왔다니 참 인상적입니다. 자, 그러면 과학기술계는 이런 기후변화 대응에 어떻게 나서고 있나요? 네, 과학계에서는 올해 이런 지구의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실험에 나섰는데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온난화를 인공적으로 늦추는 태양-지구공학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겁니다. 태양-지구공학 프로젝트요? 좀 생소한 분야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구공학은 이 지구의 자연 순환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조종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리고 또 그 빗물이 다시 증발하는 등의 이 자연 순환 시스템을 조작하는 겁니다. 태양-지구공학은 아주 작은 입자를 공중에 뿌려서 햇빛을 차단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지난 1991년에 필리핀 피나투보 화산의 폭발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당시 화산 폭발로 이산화황 한 2천만 톤이 성층권으로 분출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산화황이라는 미세 입자로 햇빛이 10% 가려졌습니다. 3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이때 0.5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처럼 지구의 자연순환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게 1991년에 밝혀졌으면 30년 전 일이잖아요.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는 시도되지 않았나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인공적인 기후변화 방법이 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시선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구의 물순환 시스템이 바뀌면서 강수량이 불균형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허리케인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는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 피나투보 화산 분출 직후에는 전 세계 강우량을 봤을 때 남아프리카에서는 20%, 남아시아 지역은 15%가량 이 강우량을 줄였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과학계는 이런 인공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인데요. 이번에 시도하는 방법이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서 이 태양을 반사하는 층을 성층권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 방법으로 기온이 내려갈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을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구 온도 상승을 현재 상승하는 온도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를 하면은 이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진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look at mean and maximum temperature, precipitation minus evaporation, which tells us about water availability, maximum 5-day precipitation, which tells us about flood risks, and a measure of the intensity of tropical storms.
들으신 것처럼 네. 이 굉장히 여러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 온도 상승을 딱 절반만 늦추면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만 늦추면은 전 세계 부작용보다는 이로움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성층권에 탄산칼슘을 뿌려서 이 태양빛을 반사해내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연구진은 올해 상반기에 탄산칼슘 입자 1kg을 20km 상공에 뿌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km 상공은 성층권이거든요. 여기에는 공기의 수직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라서 입자가 거의 제자리에 머무는데요. 따라서 반경 1km의 반사층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진은 이로 인해서 줄어드는 햇빛의 양과 또 온도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고요. 물론 연구진은 이 태양 지구공학만으로는 이 지구온난화를 완전히 줄일 수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 근본적인 노력이 병행돼야지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실험이 성공해서 그레타 툰버그가 말하는 그런 대응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요즘 무선 이어폰 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무선 이어폰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무선 이어폰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뭐 어떤 소식인가요? 최근에 무선 이어폰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이 우려가 있다. 이런 성명문이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에 제출이 됐는데요. 암 발생 위험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과학자 250여 명이 이 호소문에 참여를 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선 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이온화 전자기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암 유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네, 요즘 정말 무선 이어폰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우선 말씀하신 비이온화 전자기장 이게 어떤 건가요? 네, 비이온화 전자기장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EMF라고도 부르는 건데요. 이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저주파 전자기파와 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등에서 나오는 고주파 방사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장입니다. 세포 속에 DNA를 즉각 파괴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외선이나 X선 같은 이 해로운 선들처럼 에너지가 강한 거는 아니지만요. 동물 실험에서 생식적인 손상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차례 나왔거든요. 그래서 WHO는 저주파 전자기파와 이 고주파 방사선, 즉 아까 말씀드린 EMF가 암을 일으키기에 가능한 물질, 충분한 물질 이걸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무선 이어폰에서는 이 EMF가 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물론 시중의 무선 이어폰 대부분이 이 법적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애플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네, 과학자들이 하지만 우려하는 것은 EMF가 국제 기준치나 이런 국가 기준치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 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현재 무선 이어폰들은 이런 EMF와 관련한 국제 기준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충족을 하더라도 암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의 에어팟이나 그런 무선 이어폰에 대해서는 이게 두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과학자들은 기기의 EMF가 이 기준치보다 낮더라도 장시간 인체에 노출된다면은 경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무선 이어폰은 귓구멍 안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여기에 좀 더 취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어른들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 좀 더 취약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소문의 저자들, 즉 과학자들이 주장한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 호소문은 블루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 추가 연구가 돼야 된다. 이런 내용과 함께 EMF 기준을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특히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또 태아의 건강에 위협적일 수 있는 EMF를 이제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해야 된다. 대중이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아이들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가 무선 이어폰을 무작정 쓰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운전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인지 능력 등이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들은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승용차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방향을 틀어 병원으로 돌진합니다. 놀란 행위는 다급하게 피하고 차량은 출입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70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입니다. 카페로 돌진하거나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고령 운전자들의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꾸준히 늘어 9%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22%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사고가 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고속도로 운전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 기간이나 최고 속도 제한도 검토됩니다. 적용 대상은 인지기능 검사나 야간 운전 시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은 한 3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고요. 노인 및 의료단체 등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문기관, 연구 영역 등을 통해 공감받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또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기준에 못 미치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비 지원 같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자금 조달이 어렵다 또는 매우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59.5%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제조 원가 상승과 판매 부진 등을 꼽았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서는 은행 대출 한도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ICT 중소기업들이 매출액 가운데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 2.6%로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보다 높았습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매출 점유율은 20%를 넘지 못했지만 화웨이는 10%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이 세계 스마트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1위 애플은 매출 규모를 늘렸고 특히 화웨이는 점유율 10%대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폰뿐만 아니라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애널리틱스는 화웨이가 삼성전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며 올해 스마트폰 매출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먹거리는 뭐니 해도 안전해야 하죠. 그래서 친환경 농수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를 활용한 특화거리가 관광산업 활성화의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표고 주산지입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표고가 자랍니다. 자연 그대로 기르는 원목 표고입니다. 재배 적지는 첫째 우리 소나무 지금 현재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니끼다가 아니고 홍솔이기 때문에 저희 현장은 참 좋은 그 솔 밑에서 나오는 표고입니다. 친환경 사료를 먹고 자란 명품 한우는 표고, 키조개 함께 먹는 장흥 삼합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산 성분을 전혀 쓰지 않는 무산 김과 겨울철 미각 매생이 그리고 바위에 붙여 키우는 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 농작물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유기농 인증 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남 친환경 농업 대상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답게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주말 상설시장으로 문을 열어 남도의 대표적 관광지가 된 정남진 토요시장. 토요시장의 성공에는 친환경 음식 재료를 토대로 한 한우 삼합이 큰 몫을 냈습니다. 청정해역 등량만입니다. 바다가 깨끗한 만큼 갖가지 어패류의 보고인데요. 이 일대에는 키조개와 바지락 특화 거리가 조성됩니다.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와 관광객 유치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으면서 풍요로운 농사노천의 꿈이 연그러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나무의 피해를 진단하고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이 치러집니다. 산림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의 자격시험 1차 시험 원서 접수를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응시 원서는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1차 시험은 오는 4월 27일 대전에서 치러집니다. 식물 유전자를 변형시킨 GMO의 안전성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지구촌의 식량난을 해결할 제2의 녹색혁명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아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유전자 식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낙원 식품공학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GMO 식품이 우리 시장에 도입이 된 지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찬반 양론이 거셉니다. 자, 지금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완전 표시제 도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GMO 식품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나요? 사실은 우리나라만큼 강력하게 표시된 나라가 드물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GMO 표시가 너무 약하고 무용지물처럼 말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EU에 의해서 두 번째로 GMO를 표시할 정도로 굉장히 앞서했고요. 예. EU 다음으로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GMO의 성분이 포함된 건 반드시 GMO라고 표시하게 돼 있고요. 예. GMO가 아닌 난GMO는 얼마든지 난GMO라고 표시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예외 규정 때문에 네. 우리가 너무 이제 무시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뭐 3% 이하는 GMO 표시를 안 하는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난GMO.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GMO는 예. 옥수수하고 콩이 전부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입에 온 것을 갖다 그대로 먹는다고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실제로는 그 전분당하고 식용유만 추출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렇군요. 근데 여기에는 기존의 작물과 전혀 차이가 없고요. 예. GMO 성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GMO를 표시한 것은 생산자하고 소비자한테 전혀 이익이 되지 않죠. 그 부분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EU 다음으로 지금 표시제가 가장 엄격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완전 표시제에 대한 국민 청원이 20만 명을 넘을 정도로 이 목소리가 참 거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일단은 GMO를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GMO 표시가 너무 미약하다고 하니까 자꾸 표시를 더 해달라고 하는데요. 예. 그 표시도 자체가 당연히 GMO 성분이 들어있고 그렇다면 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우리나라는 실제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건 GMO 성분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자꾸 오해하면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소비자가 걱정하는 부분이 GMO 표시 제도가 미비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GMO 수입에서 최상위권 국가라고 하죠. 일단 뭐 수입량은 세계 1위고요. 사료용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우리가 그만큼 GMO 식품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 건가요? 그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1인당 소비량으로 좀 많은 편인데요. 예. 물론 전체 소비량은 많지는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군요. 네, 우리 최초로 GMO를 개발해서 우리보다 2배 이상을 먹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한 것 중에서 전분당과 식용유를 뽑아 쓰고 있지만 예. 미국에서는 통째로 쓰기도 합니다. 아, 식품 자체를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먹고 있고 그것을 대부분을 자기 나라가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는 미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닌데 더군다나 우리는 그 중에서 전분당과 식용유를 뽑았기 때문에 전혀 먹고 있지 않는데 예. 너무 과장해서 위험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식품 그 자체를 먹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고요. 또 이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MO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한 식품이잖아요. 나온 지도 3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먹게 됐을 때 먼 미래에 어떤 탈이 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인데 예. 인간이 개발한 이게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인위적인 조작 기술. 네. 예. 실제로 우리는 이제 유전자가 우리 부모로부터만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유전자 기술이 예. 그 세균에서 발견된 기술이거든요.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전자 과외 기술이 있는데 그것도 세균에서 발견된 기술입니다. 예. 그러다가 인간들이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 이런 기술이 있네 하고 인간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최근인 거지. 예. 자연에는 원래 있던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고구마가 예. 아 천연 GMO네 그걸 밝힌 거죠. 천연 GMO 식품이라고요, 고구마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원래 고구마는 별로 쓸모없는 작물이었는데 세균에 의해서 외부 유전자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도 편해지고 먹기 도 편해지는 그런 작물로 밝혀진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GMO에 대한 이런 안전성 논란이 좀 과장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검증 기간이 짧았다 30년밖에 안 됐다 그러는데 예. 저희 인슐린이 사실 첫 번째로 만들어진 GMO 상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인슐린을 구하려면 인슐린은 한 51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화학적으로 합성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소라든가 돼지 그것에 잡은 다음에 췌장에서 꺼냈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 비싸지, 미생물 오염될 가능성이 있지, 인간의 인슐린과 약간 모양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그걸 갖다가 인간의 유전자를 갖다가 세균이 대장균에다 집어넣고 대량 생산해서 그 GMO 성분인 단백질만 추출해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한 게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GMO 작물을 하면은 GMO가 다 유전자가 변형될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추가된 유전자는 10ppm에 불과하거든요. 정말 작은 양입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인슐린 같은 경우는 그보다 10만 배 이상 많은 유전자 GMO 상품을 직접 먹지도 않고 혈관에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 유전자 기술이 위험하다면 정말 인슐린이 위험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 돼지나 소에서 꺼내 쓰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입증이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인슐린 역시도 GMO다. 최초의 GMO 상품입니다. 예, GMO 상품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또 GMO 감자 수입 여부를 놓고 안전성 논란이 참 뜨겁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가 올해 2월에 이 수입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커지니까 지금 무기한 연기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 GMO 감자가 좀 개발한 사람이 폭로를 했죠. 위험성에 대한 폭로를 하면서 이 논란이 더더욱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GMO 감자 같은 경우는 좀 그동안의 작물 같은 경우는 그 생산자 편의, 재배자 편의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 사실 안전성을 높이는 연구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아스파라긴이라는 아미노산이 있고 환원당이 있으면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하면 얘가 아크릴 아미드라고 하는 발암성 의식 물질이 생깁니다.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저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는데 대기업은 어느 정도 저감화를 완전히 이뤘습니다. 근데 조그마한 가게에서 그 방식대로 따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감자 품종 자체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스파라긴과 환원당이 별로 그렇게 자유롭게 남아 있는 게 원하지 않으니까 유전자 기술에서 그 양을 낮춰버렸으니까 튀기더라도 훨씬 안전한 감자가 된 거죠. 근데 이제 GMO를 걱정하는 사람은 야 그래도 무조건 GMO니까 위험하다 나쁘다. 이렇게 반대한다. 근데 당국에서도 그걸 설득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지연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발암 물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량을 한 품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이 GMO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끊이질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GMO를 하나도 안 먹었어요. 사실은 GMO 농작물은 들어왔지만 GMO와 전혀 관계가 없는 똑같은 것만 먹었고 그러니까 식품 자체를 먹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논란이 심했고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먹게 됐는데 아예 이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렇게 끝났으면 좋은데 유전자 가해 기술이 나오면서 사실 유전자 기술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작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판단 기준은 너무나 진짜 무조건 세국정책처럼 반대만 하는 입장이라서 좀 더 우리의 그 시각처에서 안전성 평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들어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GMO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좀 더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알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약처의 안전성 검사 시스템은 사실은 GMO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고 모든 식품, 모든 첨가물, 모든 의약품을 위해서 개발된 거라서 꽤 믿을만 하거든요. 이쪽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전히 검토해서 안전합니다 하면 좀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한데 무조건 반대, 듣지도 않고 반대를 하니까 소통이 전혀 안 일어나니까 식약처에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별로 노력하지도 않죠. 그렇군요. 어쨌든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 자체도 정부의 말을 좀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낙원 식품공학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등교 거부 시위를 벌인 아이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기후변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특히 미세먼지가 실제로 위협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기적인 응급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격려를 통해 우리 세대에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